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역전한 여자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가난함 속에서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 셋이서 꿋꿋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우리를 버리고 마을 술집 여자와 사랑에 빠져 서울로 떠났어요. 엄마는 언젠간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며 굳게 믿으며 시장 가판에서 소머리 국밥을 말아가며 생계를 꾸려 나가셨죠. 엄마가 밤낮 없이 열심히 산 덕분인지 시장에 점포를 하나 살 수 있게 되었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은 거의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판잣집에서 시장의 가게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생 때였고 우리 식구가 가장 행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학교에 다니며 학교가 끝난 후에는 엄마를 도와가며 저랑 동생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엄마는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고, 저는 문구점에 학용품을 사러 갔었는데 남동생이 그만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던 모양으로 가게에 불이 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남동생은 팔과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마저 크게 다쳤습니다. 엄만 가게가 불탄 것보다 남동생이 다친 거에 대해서 울부짖었었죠. 다 자기 탓이라고 거의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날 며칠 울다가 서울에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나가셨고 결국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는 신수가 참으로 좋아 보였죠. 저에게 잘 지내냐며 용돈도 주며 머리를 쓰다마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진 병실에 누워있는 남동생을 한참 쳐다보더니 엄마와 상의 끝에 남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가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와 남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현인 아빠랑 사는 게 더 나아. 가서 치료도 더 받을 수 있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알았지, 미정아?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단둘이 남겨졌고 가게도 잃고 가족도 하나 없는 와중에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커가면서 엄마에게 아버지와 남동생의 행방을 물으며 도와달라 하자고 했으나 엄마는 아버지가 남동생 데려가는 조건으로 다시는 찾지 않기로 했다면서 포기하라고 했었죠. 저는 방황할 틈도 없이 그렇게 엄마와 생계를 이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도배 장판 일을 같이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대기업에서 하는 아파트에서 도배 장판 일을 조금 딸 수 있었고 몇 달치 일거리를 받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내려온 건설사 직원과 그만 눈이 맞았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그 남자는 저와 결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혼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당시 남편의 집에 인사 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막노동꾼을 데리고 왔다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하고 격분까지 하며 만난 첫날 제 뺨을 후려치셨죠. 이 쌍놈의 새끼가? 어? 엄마가 아랫도리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딴 거한테 빠져서 애를 가져? 야, 넌 내 아들 인생 조지려고 애가 졌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애를 지금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거기 뭐가 들었단 이유로? 엄마, 제발요. 제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제발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놈의 새끼가? 너 이년 일로 와라. 어? 어디서 배를 내밀고 있어, 이년이. 확 그냥. 시어머니는 정말 독한 분이셨습니다. 아이 가진 제게 손을 올리셨고 그리고 거의 제 배를 향해 발길질까지 하셨던 분이었죠.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저한테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셨고
스트레스 받아 유산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폭력적인 말도 자유롭게 하셨던 분이었죠. 제가 조금만 더 배웠다면, 제가 조금만 더 제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을 했다면 저런 대우 받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아무 힘도 없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런 대우가 전혀 부당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흔들어대면 흔들리는 대로 있었겠죠.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당시에만 해도 서른을 훌쩍 넘긴 노총각이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고 벌써 결혼을 했었죠. 노총각이자 장남인 남편이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지방에 발령받고 임신까지 시켜왔으니 제가 아무리 미워도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로 온갖 수모와 모욕,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결혼 후 엄마를 지방에 둔 채로 저만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엄마에게는 시일이 좀 지나서 출산하고 시댁에 익숙해지면 서울로 모시겠다고 했었죠. 그 약속은 영영 지킬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결혼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딸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들을 낳으라 성화였습니다. 그동안의 가진 구박에 아들 낳지 못한 죄가 추가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집안의 직업 좋은 둘째 동서와의 비교, 상시적 집안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자기 사업한다면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 건설 장비 기계 업체를 차리게 되었고 지방으로 출장 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시댁에서 남편도 없이 홀로 시어머니의 냉대와 구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집으로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께 자기 자식이라며 앞으로 본가에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출장 다니며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떡하니 산이 아이까지 낳아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키워야 하는 거라면서 제 딸 아이보다 애지중지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야, 딸밖에 못 낳았으면서 네가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는 거니? 왜? 억울해? 너도 어차피 애 먼저 가졌었잖아. 우리 아들이 너만 임신시킬 줄 알았니? 동네방네 모든 여자들 다 임신시킬 수 있어. 급도 안 되는 게 남자 하나 잡아서 편하게 사는 주제. 제대로 키워. 아무 말 말고. 알았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키워주라. 그리고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아들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더 이상 너한테 아들 낳으라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잘 키워주라. 미정아.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참 너무한다. 나도 사람이야. 나는 감정도 없는 줄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니? 어? 나만 잘못한 거야? 내가 죄인인 거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네가 키워. 네 아들은 네가 키우라고. 저는 어릴 적 집 나간 아버지도 생각나고 더 이상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을 싸들고 제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와 엄마가 계신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며칠 안 돼서 남편이 찾아왔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처맞기 싫으면 빨리 들어와서 업둥이 키우며 지금처럼 숨죽여 살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있던 엄마는 부지깽이를 들고 한 번만 더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누나를 파버리겠다고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 악다구니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은 이혼 서류도 보내지 않고 몇 년간 잠잠했습니다. 저는 딸아이 그리고 엄마와 함께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하면서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정 행복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교통사고였어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저와 딸 아이를 지켜주겠다면서 그렇게 만류를 해도 밤이며 낮이며 부지런하던 엄마가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 사온다고 갔다가 그만 신호 위반한 트럭에 치였던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엄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보내고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어느 여성분이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오열을 할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엄마의 지인인가? 하던 찰나 그녀가 제게 그러더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여성은 아버지를 꿰어내어 서울로 도주하였던 아버지의 내연녀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째 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와 저의 딸을 붙잡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같이 온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복 남동생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남동생이 명함을 건넸는데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저축은행의 이사라는 명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심양면 돕겠다며 장례식이 끝난 뒤 저와 딸 아이를 서울 압구정의 너른 아파트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때 둘째 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소머리 국밥집이 불나고 화상을 입었던 남동생을 아버지가 데려다가 치료를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둘째 어머니는 그 사이에 태어난 이복 동생과 화상 입은 남동생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장사를 했다고 하네요. 룸살롱부터 시작해서 술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했었는데 아주 잘 되어서 도쿄, 오사카 등 여러 도시에 점포를 내고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았다네요. 그러던 중 가족 여행을 갔다가 외진 곳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조가 여의치 않았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둘째 어머니는 허리를 크게 다쳐서 거동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남동생이 다친 둘째 어머니와 차에 갇혀있던 이복 동생을 구출해내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구하러 차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한 줌의 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와 남동생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이후 둘째 어머니는 일본에서 하던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여 한국으로 들어왔고 일본에서 만들어 온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일수를 하기 시작해서 대법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축은행까지 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거부가 되신 거였어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희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며 둘째 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생명의 은인이라며 엄마와 저를 평생 돌보아 주겠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마음만 받고 한사코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둘째 어머니는 엄마 앞으로 엄마 집 근처에 빌딩을 사서 명의 이전을 준비하던 중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복 동생은 어차피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는데 제 남동생이 목숨 걸고 지켜줘서 살게 되었다며 전 재산을 저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금융사업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한동안 잊고 살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말이죠. 아직 호적상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딸도 남편 아래로 들어가 있었기에 간간히 연락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나왔더라고요. 표독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반면 저는 귀태가 제법 흐르고 있었는데 일부러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방송국 분장팀을 불러서 아주 없어 보이게 얼굴 분장도 하고 옷도 넝마처럼 입고 나갔었죠.
저를 아는 사람이 봐도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딸 아이를 위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태도와 말하는 태도를 보니 당장 이혼하고 인연을 끊어야 하겠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딸아이의 생사나 안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고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마침 그쪽도 외도한 여자가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엔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남편과 외도한 그 여자가 아이만 낳아두고 딴 남자랑 결혼했었기 때문에 굳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도한 여자가 이혼을 했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흔쾌히 이혼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가 이사를 있는 금융대부업체에 남편이 급전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거죠. 남편의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승인 서류를 본 순간 직감할 수 있었죠.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 회사가 자금이 돌지 않아 부도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크지 않았는데 큰돈 벌어보겠다며 서울 변두리 땅을 비싸게 매입해서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현금이 고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철저히 담보를 잡고 평균 대출 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이유를 받고 말이죠. 거절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한 고금리에도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금만 유통되면 바로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런데 직원이 알아보니 남편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건설업자라는 사람이 업계에서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인사였습니다. 남의 돈 쉽게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거만 떨다가 똥 밟은 격이 되어버렸더군요. 담당 직원은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저는 담보 물건 수시로 확인하고 대출금의 기한 이익 상실할 때 바로 강제 집행할 것만을 지시했죠. 저는 남편과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치가 떨리면 떨렸지 미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대부업체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할 지경으로 몰렸어요. 담당 직원이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번 주 어머니 칠순 잔치만 끝내고 바로 갚겠다고요. 어머니 칠순날 돈을 융통하기로 한 업자가 틀림없이 돈을 준다고 했으니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5성급 호텔의 야외 테라스를 예약했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나오기 전만 해도 워낙 잘 사는 집안이었긴 했는데 자식 사업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허세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전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찾아갔죠. 국내 최고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명품 자켓과 가방을 걸치고 청담동 헤어샵의 유명 원장을 섭외해서 미스코리아 머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내심 유치하긴 했지만 완전 180도 변한 저의 모습을 남편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기다 옆에 멋진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칠순잔치에 찾아가는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치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전 시어머니는 저를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고 전 남편은 저를 알아보고 경악하는 수준의 놀람을 보였죠. 시누이는 제가 누군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앞에 서서 전 남편이 수결한 각종 각서며 서약서,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거주하는 성북동 자택과 양평 별장, 그리고 지방 곳곳에 있던 땅과 서울의 아파트 등 담보 물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대출원금 기한 이익이 내일까지인 거 잊지 않았지? 만약 내일 자정까지 대출원금 이자 갚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싹 다 강제 집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너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아니, 아범아, 저년 저거 그년 아니냐? 도배년? 아,
전현도 아니고 도배년도 아니고 전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라며 제 명함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손가락에 꼽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거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기요, 할머니, 혈압 올라서 좋은 날에 뒤지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아니, 너 정말 뭐야? 어?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너 우리 따라다녔냐? 어? 우리 감시했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아들이 당신 아들 발로 돈 빌리러 왔는데, 그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당신 자식한테 따져요? 자식 잘못 키운 잘못이지 왜 생사람 잡고 그래? 이봐요, 할머니. 지금 당신과 나는 위치가 달라요. 눈에 힘 빼시고 눈가리 낮추세요. 성북동집 감지 처분할 때 속옷 한 장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중하시라고요. 그렇게 저는 돌아섰고 전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지다가 칠순상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출혈이 나서 난리 법석을 떨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신우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시댁을 나오기 전에 유일하게 저를 치근하게 생각했던 점잖은 사람이었죠. 집안 어른 중에 정치 쪽에 계신 분이 있어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꿈쩍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고한 사람이 제게 차 한잔하며 지난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단칼에 거절하며 한마디 해줬습니다. 배운 척, 점잖은 척하는 인간들이 꼭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저질 떼서 춘다고 하더니만 꼭 그쪽이네요. 그렇게 점잖 빼면서 말하면 내가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게 나한테 모질게 굴 때 좀 이렇게 말해주지. 어차피 그 집 식구면서. 일 없으니까 다시 눈에 띄지 말아요. 이렇게 수작 부릴 시간에 그 잘난 시누이 위로나 제대로 해줘요. 집안 쫄딱 망해서 빳빳이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들 텐데 위로해줘야죠. 당신 마누란데. 결국 돈을 갚지 못한 남편에게 저는 강제 집행을 했고 가져올 수 있는 것 하다못해 화병까지 싸그리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경매로 넘겨버렸죠. 쫄딱 망해버린 그들, 그렇게 제게 상놈의 집안이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들이 그땐 상놈의 집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너 때문이다. 난 잘못 없다 하는데 역시나 이 집안이 상놈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전 남편과 시댁과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대부금융업 이사직 내려놓고 한강뷰 아파트에서 장년 여성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딸아이 유학을 마치는 대로 제 소유의 금융업체를 승계시킬 예정이고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떠난 엄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보시고 계시겠죠? 제가 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